맞춤으로 체에서. 텔로미어는 이런 겁니다. 요 이제 해간에 세포의 해간에 이렇게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요 끄트머리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하는 일 자체가 신발끈에 요 조그마한 플라스틱 캡처럼 신발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저게 점점 짧아지면 결국은 신발끈 이게 다 풀어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신발끈이 더 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텔로머라제라는 게 있어요. 텔로미어 효소입니다. 저거는 텔로미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를 만들어내는 곳 이런 데는 텔로머라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보통의 체세포에는 텔로머라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량 쓰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장 같은 곳은 3일에 한 번씩 이게 바뀐다고요. 3일에 한 번에서 일주일 사이에 한 번씩 바뀌는데 만성 염증이 있으면요 그거보다 더 빨리 바뀌거든요. 바뀌어야지만 돼요. 근데 줄기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만성 염증이 장에서 제일 많이 생기고 장세포는 엄청 빨리 분열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그런 상태로 있게 되면 결국은 장에 문제가 생기겠죠. 회복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장에 문제가 있으면 뭘 바꿔야 됩니까? 음식을 바꿔야 돼요. 음식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음식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적게 먹거나 안 먹어야 된다니까요.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왜 안 먹어야 됩니까? 네? 당이 많아서죠. 네, 네. 당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슐린을 자극하고, 네. 네? 유해세균도 만들어내죠. 곰팡이 밥이에요. 그것들이. 네. 자, 그리고 인슐린도 많이 만들어내고,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면 세포 안으로 탄수화물을 엄청 집어넣거든요. 자는 애 깨워가지고 밥 계속 먹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너 저녁 안 먹었잖아. 자지 말고 빨리 밥 먹어. 계속 먹여요. 애는 졸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하겠죠. 그죠? 그게 미토콘드리아 고장 나는 거예요. 소화도 못 시키고. 그래서 뭐 이제는 밥만 보면은 애가 정 떨어져가지고 아침도 안 먹는다 그래요. 점심도 요만큼 먹고 저녁은 엄마 피해서 다니고. 그럼 애가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가 생기겠죠. 그래서 세포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 더 이상 탄수화물 안 먹을래 라고 얘기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 적당량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싫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만성 염증을 없애는 게 특히나 장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에서 없애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는 혈관에서 제일 먼저 생겨요. 혈관에서. 근데 혈관에 문제 생기는 거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심장마비나 와야 심장이 막혔나 보다. 가슴이 뜨끔해야 그렇게 생각하죠. 뭐 머리가 어지럽고 그 다음에 뭐 혈관이 터지고 막히고 이렇게 해야지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항상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제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면 혈관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거든요. 장, 간, 폐, 콩팥, 뇌예요.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혈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혈관이 망가져 있다는 거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가스가 차요. 변비가 있어요. 뭐만 먹으면 설사예요. 과민해요. 이런 게 다 그런 증상들입니다. 물론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검사상으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느끼는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냥 단순히 소화가 안 되고 단순히 변비가 있고 단순히 변이 모양이 없고 이런 걸 떠나서요. 혈관이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장혈관만 망가지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온몸의 혈관이 다 망가져요. 그러면 장이 안 좋다. 그럼 혈관이 망가졌다. 그럼 생리 제대로 안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난 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한 게 당연하잖아요. 뭔가 조금만 움직이면 숨 차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어. 당연하죠. 두통이 생겼어. 어지러워. 눈이 뻑뻑해. 손발이 저려. 손발이 차요. 다 당연한 얘기가 돼버린 거야. 다 당연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장에서 만성염증들이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을 고쳐야 된다고요. 그럼 장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또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떤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돼요? 네,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라니까요. 뭐 정제당이고 가공당이고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고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안 먹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것에서 좀 해방될 수 있어요. 자, 텔로미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뭐 핵 분열할 때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떤 암들은 10에서 15%들은 텔로메라제가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무한 증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암세포에는 텔로메라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도 무한 증식을 하더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봤더니 그렇게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텔로메라제가 하는 거는 텔로미어 꼭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만한 덩어리를 계속 조각품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갖다 붙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조각들을 꼭 텔로메라제가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선충들한테서 텔로메라제를 없애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ALT 능력이 향상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Alternative Lengthening of Telomere거든요. ALT가. 이걸 계속 만들어내서 계속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반 잘라도 다시 다른 아메바들처럼 다시 생기고 또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조각들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텔로미어를 자기가 스스로 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개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우리 이제 동물들한테서 그런 이제 힌트들을 많이 얻어서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보려고 하죠. 코끼리는 한 50년, 70년 사는데 사람보다 세포수는 많지만 암 발생률이 한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5% 미만이 진짜 사람처럼 키우면 5% 미만이 될까? 그건 약간 좀 의심스럽죠. 그죠? 네, 의심스러운데 그래도 뭐 이게 세포 개체수가 훨씬 많지만 암 발생률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봤더니 항암 유전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한테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혹시 있으면 한번 좀 이용을 해볼까? 만약에 없다면 저런 유전자들을 사람 유전자한테 좀 심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게놈 프로젝트에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죠. 박쥐는 30년에서 40년 정도 사는데 수명이 한 10배 이상 비슷한 동물, 이렇게 덩치가 비슷한 동물하고 하면 수명이 10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에 혹시 관련된 유전자가 있을까? 요런 이제 벌거숭이 두더지 쥐도 마찬가지고요. 32년 산다고 해요. 사람하고 비교하면 800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800세. 이거는 완전 엄청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린란드 상어는 한 400년 이상 실제로 산대요. 그래서 최장수 척추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1cm씩 굉장히 더디게 자라고 좋은 수 서식과 느린 신진대사.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뭔가를 하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천천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먹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많이 쉬어야 돼요. 많이. 네. 쉬는 것밖에 없잖아요. 많이 자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이 엄청 불면증 환자들이 많은 국가거든요. 잠을 잘 못 자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은 거죠. 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에게 힌트를 받아서 이게 사람의 수명에 관련되는 유전자들 한번 찾아봐야지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런 모든 유전자에 관해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1990년에 시작됐다가 2003년에 유전자 게놈 맵을 다 만들었어요. DNA 매핑을 다 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람 병이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다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03년에 끝을 내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이제 불붙어 가지고 막 연구가 한창 될 때 복제한 돌리가 이제 생겼거든요. 1997년에. 근데 저 돌리가 6살 된 돌리에서 체세포를 뽑아가지고 난자로만 이게 만든 거거든요. 복제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난자로만 저렇게 이제 복제를 하다 보니까 체세포는 아까 텔로미어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짧아져 있는 텔로미어 때문에 그 남아있는 그 텔로미어의 수명밖에 못 산 거예요. 6년 6개월 살다 죽었거든요. 보통 12년에서 15년 정도 양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시 복제를 해도 그만큼 수명이 똑같아야 되는데 아니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정해진 수명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관에 부딪혔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이제 한참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가 선두였었는데 황우석 박사가 이상하게 이제 논문 조작 막 이런 것들 걸리는 바람에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엄격한 유전자 복제를 규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다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NK세포를 맞으러 뭐 일본을 가고 중국을 가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후퇴한 거죠. 2003년에 문을 닫았는데요. 2007년에 유전자 가위라는 획기적인 걸 또 발견을 해내요. 이때 문을 딱 닫았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문제 있는 곳을 잘라내고 그러면 정상적인 것들을 끼워주면 좋지 않겠냐, 아니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끼워주면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지금 이제 유전자 가위가 앞으로 유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대세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지금 이제 돼 가고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유전자들의 연구들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거의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GH가 그로스 호르몬이냐,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사람한테 이거 봤더니 다양한 지역과 인종의 100세 이상 그룹들한테서 봤는데 성장 호르몬 수용체 유전자 중 이 부위가 결실이 돼 있으니까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장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더 오래 살더라는 거죠. 이제 희한하잖아요. 그죠? 수명이 약 10년 정도 더 길었고 키가 3cm 더 커졌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덩치 큰 동물들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덩치가 작으면 더 오래 산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덩치 큰 동물들은 이렇게 보면 개하고 고양이는 예외예요. 고양이는 개보다 훨씬 더 작지만 개가 더 빨리 죽죠. 고양이가 좀 더 오래 살고 개도 덩치가 작은 게 더 오래 살아요. 더 오래 산단 말이에요. 큰 개보다 작은 개가 훨씬 더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동물들은 다 덩치가 커야지 되는데 개, 고양이는 또 아니라 그러고 사람도 또 연구해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또 제대로 작동을 안 해야 또 오래 산다고. 근데 난쟁이들은 또 일찍 죽고 이런 예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예외들의 총집합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엄청 배웠잖아요. 우리가 배운 책에. 그런 세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성문 종합영어가 그런 거거든요. 온통 예외 사항들만 다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예외들을 찾아가게 되면 이게 생명에 대해서, 노화에 대해서 결국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알 수가. 그래서 이런 예외가 안 되는 것들만 계속 이제 추려내야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아주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생쥐가 코끼리보다 맥박이 30배나 빨리 뛴대요. 그러면 생쥐가 오래 살까요? 코끼리가 오래 살까요? 코끼리 당연히 오래 살겠죠, 그죠? 덩치도 크고 맥박도 늦게 뛰고. 생쥐는 1분당 심박수가 400에서 600번, 갈라파고스 거북이는 10번 뛴답니다. 10번. 네. 그럼 이 북극 고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검사를 해봤거든요. 이 호르몬을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부신 피로는 잘 아시죠? 부신 피로, 부신 호르몬. 그거는 여기 콩팥에 신
위에 있는 부가적으로 달려있는 부신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부신은 두 가지 종류되어 있어요. 속알맹이가 있고 겉껍데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신 호르몬 콜티졸이라고 하는 거는 겉껍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겉껍데기보다 속알맹이가 더 중요해요. 속알맹이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일도 속알맹이가 훨씬 더 맛있고 좋듯이 부신도 하는 일들이 다 그렇거든요. 좀 더 안전한 곳에 이렇게 두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그 안에서 나와요. 거기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한번 들어보셨을 수는 있는데 에피네프린은 어떤 데 쓰냐면 심장 마비가 생겼을 때 에피네프린 주사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혈압이 떨어졌을 때 혈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계속 혈압을 유지를 하고 심장을 계속 쿵닥쿵닥 뛰게 하고 좀 더 빠른 일을 해야지 될 때 아니면 운동을 해야지 될 때 심장이 더 빨리 뛰도록 하는 게 에피네프린이 하는 일입니다.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노르에피네프린이 하는 거고, 근데 이 북극고래는요 주로 노르에피네프린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좀 더 지속적이고 좀 더 강하고 이게 묵직하게 하는 일들을 고래는 계속 그런 호르몬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요런 집쥐라든지 뭐 고슴도치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에피네프린을 사용해 가지고 쓰더라는 거예요. 혈압도 그 다음에 심장 빨리 뛰게 하는 것도. 그래서 에피네프린을 많이 쓰게 되면 빨리 죽죠. 노르에피네프린을 많이 쓰게 되면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피네프린을 언제 쓰게 되냐면 화내고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잘 못 자고 늘 피곤해 있고 이럴 때 에피네프린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에피네프린 사용하는 그 횟수 자체를 훨씬 더 낮춰야 돼요. 그러려면 에피네프린을 잠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가 궁금하시잖아요. 네. 한 분만 궁금하시군요. 자,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호르몬, 그러니까 이제 부신의 속알맹이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요, 척추에서 직접적으로 신경이 가서 분비를 하도록 해요. 겉껍데기에서 나오는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이 겉껍질에 도착을 해야지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나오게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내가 호르몬 체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콜티졸에 문제가 생겨요. 척추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아드레날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노르에피네프린을 주로 쓰고 에피네프린을 좀 덜 쓰겠다. 그러면 물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죠. 나한테 자꾸 열받게 하는 건 피해야 되죠. 과격한 운동 안 해야지 되고 만성 염증도 없애야지 되고 그것도 중요한데 척추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척추. 바른 자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바른 자세. 근데 내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른 자세냐?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휘에 있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제일 문제 많이 생기는 게 앉아있는 자세예요. 근데 앉아있었는데 다리를 꼬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 황당한 일이 생기겠죠. 근데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봐. 이러면 이제 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 거예요. 네. 자세라고 하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를 체크한다기보다는 내 척추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